먼저 우리가 또 협찬사에 대한 이렇게 광고를 한번 이렇게 최종원님께서 협찬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HG 유튜브에 올라가요. 네. 근데 어차피 일부 공개라서 그냥 제가 링크 안 보내면 못 봅니다. 네, 어차피 최종원님께서 협찬하셨고 이제 볼게요. 딱 요거를 썸네일로.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그거 뭐시고 그거 우리밖에 못 봐요. 문학의 갈래 여기부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속요. 문학의 갈래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뭐냐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삶의 진리, 가치 있는 경험 등을 언어를 매개로 하여 형성하는 예술 양식이다. 여기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언어라는 거 요거 정도만 알면 되겠다. 맞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삶의 진리, 가치 있는 경험 등을 형성하는 예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예술이다. 맞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의 갈래는 내용과 형식상의 공통점 해가지고 유형별로 묻는 문학적 관습인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학의 갈래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서정, 서사, 극, 교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들어가는 거는 서정과 서사 요 꼴랑 두 개만 들어간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동주가 있었는데 그게 시험에 안 들어가 버리네? 그죠? 네, 어쨌든 그래서 서정갈래는 노래하기 인간의 정서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밑줄 쳐야 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운율을 가진 언어로 형성하였다. 자, 운율이라는 거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함축적이다. 그 다음에 절제된 언어인데 절제된 언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 운율과 함축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가 대표적이다. 라고 하면 끝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시 이제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그 산수유 나무의 농사. 그 다음도 뭐 있어요? 연두 뭐시고? 연두에 울다. 연두에 울다 그러면 남시도 유도 박시봉방. 그거 세 편이 싹 다 서정이다. 맞죠? 인간의 정서가 있는데 거기서 산수유 나무의 농사에서는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짓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서로 대조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자라고 말하는 내용이 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은 그 연두에 울다 같은 경우에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자아가 어떻게 됩니까? 네, 들판의 연두빛을 보면서 자연의 어떤 생동감을 사실은 자기 속에서도 그게 있었다. 맞죠?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각성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신위주 유동 박시봉방 같은 경우에는 백석이 유의미 생활을 하면서 타향에서 지낼 때 쓸쓸하게 지냈다. 그죠? 네, 그랬는데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성찰하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진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사갈래가 있는데 서사갈래는 뭐가 있냐면 이야기하기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이다. 맞죠? 그 다음에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성하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소설이 대표적인데 우리가 카메라와 와카 보면은 거기 보면 훈이 나오고 나 나오는데 그 사람들 싹 다 뭐더라? 허구적 인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설에는 뭐더라?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일이다. 맞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소설이 1970년대를 다루고 있나요? 네, 그럼 1970년대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실제로 노동자에 대한 어떤 비정규직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착취 등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 훈이가 실존 인물은 아니고 그게 실제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들은 주변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암소 이문부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가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마찬가지로 뭡니까? 네, 공업단지가 생기면서 어떤 간의 수공업 형태의 어떤 그런 작업들이 다 몰락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서정서사하고 극하고 교술은 여러분들이 2차 고사 때 한번 들어갈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문학작품의 유기성에 대해서도 빨리빨리만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자,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작가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 등이 뭐더라? 문학의 내용이 되더라. 그러면 작가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 등이 문학의 내용이 되는데 산수유 나무의 농사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인간들은 왜 저렇게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이 많을까? 그런데 저 산수유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그늘이 넓어질까? 정말 인간을 향한 배려를 해주는구나 하고 산수유 나무를 실제로 봤던 경험이 있겠죠. 그런 봤던 경험에서 생각을 떠올렸고 감정을 떠올렸고요. 카메라와 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설이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다? 당시 어떤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에서 느꼈던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신위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백석이 유의민 생활했을 때 연두에 오다는 진짜로 작가가 그랬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에서 보이는 풍경 등이 경험이고 거기서 뭔가 생각이 났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학의 내용은 작품의 주제의식
그 다음에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관, 그 다음에 세계관과 관련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주제의식이라고 하면 산수유 나무의 농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냐면 쉽게 말해서 그 뭐죠? 한마디로 다른 대상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연두율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력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남친의주 유동에서는 뭐더라? 갈매나무 같은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봐야 되겠다라든가 가치관이나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남친의주에서 예상보다 중요한 것은 운명론적 사고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형식 같은 경우에는 문학의 갈래가 서정서사 극교술 중에서 어떤 걸 했느냐 하는데 마찬가지로 산수유 나무하고 그 다음 뭡니까? 네, 그 연두율다하고 그 다음 벚꽃도 있었죠? 네, 벚꽃도 있었네요. 이거 자꾸 그걸 빼먹네. 봄꽃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신의주는 싹 다 서정이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암소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거 카메라와 와카는 서사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표현은 문학적 기법 또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언제나 중요하겠죠? 비유나 상징에서 보면 우리 상징에서 보면 카메라와 워커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카메라의 어떤 상징이 중요합니다. 맞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나의 관점에서의 카메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 뭡니까? 네, 훈이에게 있어서의 카메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나에게 있어서의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훈이의 안정된 삶을 말합니다. 맞죠? 카메라 정도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훈이에게는 뭐냐면 기성세대에 의해서 강요된 어떤 그런 삶의 억압적인 모습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거나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나온다, 그죠? 그런 것들은 싹 다 비유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서는 특히 발상의 참신함은 우리가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는 2개 정도 나오나요? 그늘이 노랗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발상이 참신하다. 창의적인 표현 방법,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냥 화면 열심히 안 봐도 됩니다.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계속 그냥 틀어놓으면 뭔가 세뇌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용과 형식과 표현은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는 그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장을 보면 되겠죠. 우리 24장 해야 되죠. 대충 빨리 할게요. 자, 서정이라고 하면 이건 뭐더라? 인간의 감정과 해가지고 여기서 시조를 왜 동그라미 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조 왜 동그라미 쳤죠? 그냥 작가의 의도가 그냥 함축 적어는 이건 정말 이거는 뭔가 그래도 의도가 있어.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건가? 함축적에다 동그라미 치고 다니고 언어도 아니고 함축적 언어를 동그라미 치고 싶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겠죠. 네, 함축적 언어를 아마 동그라미를 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의 특징은 시적 화자가 등장합니다. 시적 화자가 등장하는데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는 그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죠. 예. 네, 그죠? 그 다음에 남신의주하고 그 다음에 연두는 둘 다 나라는 시적 화자가 드러나고 봄꽃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봄길이가 봄꽃인가. 하여튼 어쨌든 자신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납니다. 자, 오늘적 언어는 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대해서 제가 또 자꾸 말씀드리자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운율이 없냐라고 하면 운율이 있습니다. 산문시지만 그래도 운율이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왠지 위시는 산문시라서 운율이 없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유, 상징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 이런 거 넘어가면 되고요. 시어의 기능은 음악적 효과나 운율을 주는데 음악적 효과나 운율을 주는 것은 모든 반복은 싹 다 뭐다? 음악적 효과를 줍니다. 반복 말고도 우리가 음악적 효과를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뭐로 뭡니까? 글자 수가 어떻게 반복된다라거나 글자 수가 어떻게 일치한다라거나 3, 4, 5로 돼서 7, 5조가 된다거나 하지만 제가 여기다 반복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 반복이 바로 음악적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와 다의성이란 건 뭡니까?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연두열다에서도 들판의 연두빛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어조는 말투를 말하는 거고요. 자, 시적 화자는 개념적으로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어디서 말하는 사람? 시에서 말하는 사람 우리가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서술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가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존재. 그래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돼 있는데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하지만 화자가 없는 시는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시에서 말은 하고 있잖아.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반드시 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 정도만 차이가 있습니다.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느낌,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인 겁니다. 왜? 진짜로 농사를 짓는 거 아닌데 그렇다라고 믿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주제를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밑으로 넘어갈게요. 시적화된 태도와 정서는 태도는 시 속에 나타나는 대상 혹은 세계에 대한 시적화된 특정한 자세, 작품의 분위기나 시적화된 어조. 요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서는 감정과 생각. 여기도 그대로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다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시의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음악적 특징이다라는 거 정도는 상식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운율에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작품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운율인 내재율과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규칙적인 운율인 외형률 혹은 외재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외형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외형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싹 다 뭐다? 내재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형률 같은 경우에는 뭐다?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보면 시조가 있습니다. 시조가 왜 외형률인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조는 지금 작품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시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평시조의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해서 3, 4, 3, 4, 3, 4, 3, 4, 3, 5, 4, 3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종장 첫 음보는 반드시 3음절로 시작돼야 된다.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조들이 바로 뭐더라? 외형률이고 그렇다면 시의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가 약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김소월의 시 같은 경우에 보면 7호조 율격이니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 7호조 율격 같은 경우를 우리가 2015 개정교육까지는 내재율로 다 포함시켰습니다. 외재율로 안 봤거든요. 근데 2022 개정교육부터는 그걸 외재율로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하지만 학교에서 그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서 혹시 그런 식으로 글자가 3음보, 4음보 이런 것들도 혹시 학교에서 외재율로 가르치던가요? 안 가르치던가요? 아예 언급을 안 하셨나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번 교육과정부터는 그것도 외재율로 가르치게 돼 있는데 언급을 하는 학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가 그걸 외재율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여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쌤들이 개정교육과정이 이렇게 교과서가 개정된다고 해서 막 빡세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생각보다 좀 덜 하시거든요. 네, 생각보다 좀 덜 하셔서 그리고 설마 그게 바뀌었겠나라는 약간 그 뭐지 타성에서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꾸 조금씩 변화되는 게 한 2, 3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일단은 그럼 여기서 외형률은 이렇고 내재율은 이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든 시는 운율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운율이 없는 시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에는 그런 건 없어요. 운율이 없는 시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건 그냥 설명을 저희들이 이상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시 보면 글자가 하나도 없고 그냥 숫자하고 그 다음에 뭐지 직선과 선으로만 이루어진 시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시들은 보면은 운율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갑자기 제가 뭐 말하자면 그냥 이런 시가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밑에 그냥 설명 하나 조금 적혀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시인데 이게 운율이 어떻게 있어요? 이건 운율이 없죠. 그죠? 물론 이상의 모든 시가 이런 건 아니고 이상의 시 중에서도 이제 다른 건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해체시라고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건 운율이 없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초딩처럼 나왔을 때 유딩처럼 풀리는 애들이 뭐냐면 남시는 유동 박시공방이 산문시다 보니까 운율감이 없다라는 식으로 우기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공감해가지고 틀리는 경우인데 그러시면 안 된다. 그냥 그 말씀만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럼 넘어갈게요. 이제 드디어 이제 뭘 하나? 여기 보면 스스로 읽기, 생각해보기 생각해봐야 되겠네. 시적화자가 누구지? 시적화자는 산수의 나무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어떤 상황에 놓여있냐면 그 산수의 나무를 관찰하는 상황이고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산수의 나무와 인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말하고 있냐면 인간은 이기적인데 산수의 나무는 이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지? 부정적 상황인가 긍정적 여러분들 그대로 넘어갈게요. 이제요. 자, 스스로 읽기를 해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품의 구성부터 빨리빨리 보면은 자,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맞죠?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서 뭐더라? 꽃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결과물 1. 산수유 나무는 총 2가지를 만듭니다. 맞죠? 네. 꽃을 만드는 거죠? 노란 꽃을 피워 노란 그늘을 만드는 아닌가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결과물 2가 안 나와 있어서. 네, 그 다음에 결과물 2도 있죠? 노란 그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결과물 2입니다.
왜? 근데 앞에 거 빠진 거 같아. 넘어가. 앞에 거 빠졌다고? 앞에 넘어가시. 그래요? 앞에 페이지가? 아 맞네? 이야 손떨림 보정 효과가 있네요. 자,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에서는 자 여기 다시 우리가 순서대로 해야죠. 네, 첫 번째는 일단 반복입니다.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배우게 되는 시들이 있습니다. 산수유나무하고 연두하고 봄꽃하고 그 다음에 남시리주하고 그 시들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없는 것들을 우리가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있는 것들을 다 알아두시든지요. 예. 자, 같은 소리나 단어나 구절, 문장의 반복은 제가 지금 시들이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은 소리는 반복되는 건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거는 남신의주에도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남신의주에서 이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다음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는 다른 말로 하면 문장 구조라고도 하지만 통사 구조라고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네, 그렇게 부릅니다. 글자 수라고 하는 것은 뭐더라? 네, 7호조라든가 332조라든가 그런 것들이고 음보수는 3음보, 4음보 그 다음 의성어나 의태어는 단 한 번만 사용되더라도 마찬가지로 뭐더라?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거. 일단 의성어, 의태어를 말고는 나머지는 싹 다 뭔가가 반복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상과 표현이 있는데 발상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말하는 것이니까 시상을 표현하거나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말로 장자까지는 특정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사상, 정서, 태도, 사상, 정서, 태도 등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 정서, 태도를 어차피 드러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상, 정서, 태도가 모이면 그게 바로 그 시에 뭐가 됩니까? 주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모이면 주제가 된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런 주제를 갖다가 작가의 발상을 다양한 표현 기교, 다양한 표현 기교면은 뭡니까? 우리가 상징이니 뭐 비유니 하는 것들을 써야 되겠다, 맞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드러내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발상과 표현의 중요성에서 시는 사문과 달리 짧으면서도 여기서 또다시 함축적이다라는 거다, 맞죠? 그 다음에 참신성. 자, 시의 주요 표현 기법에서는 비유에서 나오고 뭐까지 나오는데 여기 나온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다시 한번 더 찾아보면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은 비유가 있는데 비유는 치규법, 은유법, 의인법, 활용법, 비유법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치규법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이듯, 뭐뭐인양 등도 있습니다. 연결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뭐뭐같이, 뭐뭐처럼 이제 산수의 나무의 농사에서도 농부처럼 농사를 짓는다.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죠? 그러면 그거는 치규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은유법도 됩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가 한 문장이 반드시 뭐 비유법 하나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두세 가지 비유가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한 연결 없이 A는 B라고 하면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가면 이게 바로 뭐다? A가 원관형, B는 보조관형. 그러면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네, 은유법이다. 그 다음에 의인법과 활용법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의인법이 이거고 그 다음 활용법이 이거라 가지고 네, 교집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교집합 부분은 주로 뭐로 보냐면 그냥 의인법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별로 상관은 없어요. 네, 의인법과 활용법은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지만 뭐 어떤 데서는 잘못 가르치면 활용법 안에 의인법이 포함된다고 가르치기도 하는 건 틀렸습니다. 네, 어쨌든 의인법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닌 대상이에요. 사람이 아닌 대상이 당연히 뭡니까? 여기서 원관형이겠죠. 인격이나 사람의 감정 등을 네, 넣어주고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돼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처럼 표현이니까 사람처럼 표현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행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다? 산수유 나무는 뭐 사람이다 이렇게 시가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맞죠? 네, 그래서 산수유 나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진 않고 산수유 나무가 뭐라고 있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는 사람이 하는 행위다, 맞죠? 웃는다, 우는다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활용법 같은 경우에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그 다음에 감정이 없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무정물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갑자기 파란색으로다 빨간색으로 다시 할까요? 이게 원관념이니까요. 알겠죠? 여기 원관념은 무정물인데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뭐다? 유정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무생물을 생물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활용법 하면은 사실은 산수유나무는 뭐라고 있다?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했는데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법도 되고 활용법도 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산수유 나무가 무생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적물로 보거든요. 나무는 항상 무적물로 봅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근데 농사를 짓는 것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화리법도 되겠죠. 감정 있는 생물도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다 될 때는 아까 말했듯이 교집합일 때는 일반적으로 의인법이라고 하면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화리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대유법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번 시에서는 이번 작품에서는 대유법이 나오는 시가 없어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부분이나 특징으로 그 자체나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이게 대표하는 비유법이라서 그런데 적어도 사실은 구분하면 제유, 환유로 나뉘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일부분이나 특징으로 그 자체나 전체를 나타내면 이번 올림픽에서 내가 뭘 하겠다? 네, 뭐 시상 때 태극기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태극기를 올리겠다는 건 그냥 우리나라를 더 높이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펜은 칼보다 강하다면 여기서 펜은 뭡니까? 우리가 펜이라고 하면 문명이나 지식을 말하고 칼이라고 하면 무력을 말하고요. 그죠?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하면 진짜 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빵은 뭐다? 음식이나 식량 전체를 말하는 거다. 맞지 정연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징 보면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상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원관념이 별도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바로 보조관념만 나온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어법하고 역설법을 헷갈리면 안 되겠죠.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도,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반대로 표현돼 있으면 모순되게 표현한다. 그래서 엄마가 잘한다라고 했는데 애가 진짜로 잘했을 때 잘한다라고 하면 그건 반어법이 아니고요. 못했는데 잘한다라고 해야지 반어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도는 굉장히 상대를 비난하고 싶을 때 하지만 반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가 성적이 폭락했어요. 폭락했는데 잘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뭡니까? 반어법이고 애가 성적이 급상승했는데 잘한다 하면 그건 반어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어법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네,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역설법 같은 경우에 겉으로는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이면에 어떤 진리를 담아내는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겉으로는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돼 있으니까 이건 뭐더라? 한마디로 표현 자체가 모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면 소리 없다는 표현과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표현인데 그런데 이면에 어떤 진리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소리 없다는 것이 왜 소리 없는지 왜 아우성이 왜 아우성인지 저 두 가지를 따로따로 의미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합치면은 그게 뭐냐면 역설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게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인데요. 깃발에 보면은 깃발이 어떻습니까? 너무도 크게 펄럭펄럭됩니다. 펄럭펄럭되지만 깃발에는 뭐 모가지가 달려있거나 목청이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소리가 별도로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깃발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우성이라는 건 우리가 뭡니까? 뭔가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원할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한마디로 깃발은 특별히 소리를 내진 않지만 그 열망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아우성을 치는 것 같더라 하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자가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감정을 이 감정은 누구의 감정이냐면 화자의 감정입니다. 예.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어넣습니다. 불어넣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입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다른 대상에다가 어떻게 한다? 수셔다가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맞죠? 예. 이것도 다시 봅시다. 자, 작품의 구성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수유 나무의 결과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노란 꽃입니다. 맞죠? 예. 노란 꽃이 바로 결과물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노란 그늘. 이게 바로 결과물 두 번째. 그리고 한마디로 그늘 색깔도 노랗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바로 뭐다? 참 신하네요. 자, 그 다음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불평이 많아. 왜?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그늘이 어떻게 된다? 옥말려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예. 네. 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럼 마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게 이 시에서 일단 그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심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는 것은 쪼그라들고 있다는 말이죠? 예. 쪼그라들고 있으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라고 하는 것은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이니까 결국 뭐더라? 이기적인 어떤 태도로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누구랑 대조되냐면 결국 산수유 나무와 대조됩니다. 왜냐하면 산수유 나무는 노란 그늘은 뭐라고요? 배려라니까. 그러면 그 배려심이 점점 넓어지는 산수유 나무와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있고 서로 대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한다?
땅에 들이웁니다. 자, 그늘 농사를 짓는다. 이것도 참신 2. 참신 1, 참신 2. 그 다음에 그늘 농사를 짓는다라고 되어 있는 농사라는 건 사람이 짓는 것입니다. 맞죠? 예.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의인법입니다. 네, 산수유 나무는 원관념이고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의인법이다. 그 다음에 참신한 것투다. 그러면 왜 농사라고 했습니까? 농사는 우리가 어떤 농사도 세상에 공짜로 짓는 것은 없습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산수유 나무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니까. 네. 그 다음에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지어서 노란 좁쌀 5대 무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노란 좁쌀 5대 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늘 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늘이라고 하는 건 배려심이잖아요. 맞죠? 예. 배려심이니까 이거 바로 뭐다? 추상적 개념이었다. 맞죠? 추상적 개념 혹은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죠? 예.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서 노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노란 나오니까 시각이고, 그 다음에 5대 무게니까 촉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감각은 아닙니다. 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를 치면서 다시 말하면 구체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감각화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산수유 나무의 그늘의 가치를 그런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맞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냈다. 그늘을 만들었다. 주요 구절풀이를 다시 대충 얼른kun강 보면 되겠네요. 자, 노란 꽃이니까 노란 꽃 시각적 표현. 결과물 원. 맞죠? 그늘도 노랗다. 자, 그늘도 노랗다고 표현해가지고 네, 결국 색채와 시각적 힘상에서 봄날의 따뜻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꽃과 함께 그늘도 해서 결과물 임. 그러면 이것도 그늘도 결과물 해서 결과물 2. 맞죠? 예. 그 다음에 그늘의 의미가 지닌 부정적인 통념과 해서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왜요? 노랗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맞죠? 예. 창의적인 의미, 그래서 참신한 표현. 노란색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5월달이 되니까 또다시 노란 그분이 그려지는. 아, 그때 그분이요. 네. 그때 5월이면 생각나는 노란 그분이 또 생각나는. 왜요? 왜 그러시죠?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자, 그늘은 아까 뭐라고요? 배려심이라니까. 근데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기적이고 인색하여 베풀지 못하는 인간의 부정적 속성. 그럼 인간의 부정적 속성과 이렇게 대조되는 게 바로 산수유 나무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비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자신은 배려하지 않은 채 남들이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산수유 나무가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리적 속성이 여기 또 나오니까 요거만 또 이렇게 요거는 중요하겠다. 맞죠? 예. 자, 산수유 나무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자, 그래서 이 시에서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화자가 뭐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화자의 상황은 그럼 뭐다? 산수유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네. 화자는 뭐라고 있다? 산수유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예. 그리고 산수유 나무는 이타적인 존재, 배려와 미덕을 베푸는 존재. 배려와 미덕을 여기서 뭐라고 한다? 그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뭘 바라보고 있다? 산수유 나무를. 그래서 화자의 상황은 산수유 나무를 바라보는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점은 인간과 대조되는 산수유 나무의 배려와 미덕으로 보시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라고 불렀기 때문에 청자인데 네,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요. 청자 이기적인 존재, 배려와 미덕을 베풀지 않는 존재.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뭐다? 농사 짓는 과정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더라? 의인법이다. 왜?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농사는 정성과 노력, 배려와 미덕 해서 그늘도 가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뭐냐면 농사라는 건 일단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쎄 빠져야 됩니다. 자,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대구라는 게 뭡니까? 대칭 구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맞죠? 그럼 저렇게 대칭 구조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대칭을 보면 되겠죠? 꽃은, 그늘은 대칭이 되네요. 하늘에 피우지만 땅에서 넓어진다. 대칭 구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을 넓혀가는 산수유 나무의 모습. 왜냐면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이 시에서 뭐라고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늘은 배려하는 마음이다. 맞죠? 예. 그러니까 그늘이 넓어진다는 것은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되는데 우리가 오케이 여기서는 뭐뭐처럼 있네요. 처럼이라서 직유법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전히 의의법 맞아요. 예. 그러면 여기도 넘어가면 되겠죠.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이걸 공감각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이게 공감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결국 노란색의 무게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시각에 촉각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대 무게의 그늘이다 해서 예.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늘 동사의 가치라고 하면 이 가치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더라? 추상적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이니까 구체화시켰다. 혹은 다시 말하면 감각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늘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그늘을 무게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촉각으로 형상했다 해서 시각에 촉각하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일단 표현상의 특징도 빨리 보겠습니다. 자, 참신한 발상, 참신한 발상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늘 노랗다, 농사 짓는다라는 거. 비교 표현,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은 의인. 그 다음에 농부처럼은 직유 의인. 2개다. 색채어 반복적으로 뭡니까? 노란색. 대비적 표현은 자연물의 모습과 속성을 제시하고 그에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과 속성. 인간의 모습과 속성은 이기적. 그죠? 그 다음에 시어와 식구, 어미에 반복되더라. 반복되는 거. 시어, 산수유 나무랑 그늘이란 말이 반복되더라. 식구,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 반복. 다를 반복했다라는 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핵심 정리. 자유시, 서정시, 교훈적, 비판적에서 여기서 누구를 비판하냐면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산수유 나무가 그늘이고 주제는 그 산수유 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 시각적 신상은 뭐 나오더라? 그늘 농사, 노란 꽃, 노란 그늘.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은 뭐더라? 산수유 나무를 농부의 의인법, 그 다음 농부처럼 해서 직유법. 산수유 나무와 인간의 모습을 대비. 요거는 너무도 여러 번 했다 맞죠? 이타적인 산수유 나무와 이기적인 인간. 배려와 미덕 강조. 동일한 시어 식구와 어미가 반복되더라. 시어는 산수유 나무하고 그늘이란 말이 반복. 식구하면 농사를 짓고 있다. 반복. 어미는 뭐뭐다. 요것들이 반복됐다. 이런 어떤 것이든지 반복만 됐다 하면 운율을 형성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주초고사 다 맞추셨네요. 네. 이 주초고사를 이렇게 여기 시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1번은 이와 같은 갈래의 특징인데 이와 같은 갈래라고 하는 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시를 말하는 거다. 맞죠? 그리고 시를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서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는 것은 서사관리에 속합니다. 소설이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예. 자,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 요건 우리 말했다, 맞죠? 그 다음 비유나 상징에서 비유나 상징인데 앞에 보면 산수나무는 비유 많이 썼네요. 예. 운율 있는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썼냐면 운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시어, 식구, 그 다음에 어미의 반복이 있었네요. 오히려. 시적 화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적 화자는 나는 물론 나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산수유 나무를 관찰하는 화자 있었습니다. 질문요. 음수시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위시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올바른 것은 자,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는데 여기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산수유 나무의 인격을 부여하여 인격을 어떻게 농부처럼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의 태도를 배우고자 한다. 태도는 뭡니까? 배려의 태도다. 맞죠? 배려. 맞습니다. 2번 다음에 벌써 왜 4번이요? 아니 쌤이 잘 그렇군요. 일단 4번을 먼저 볼까요? 동지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자 여기서 보면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뭐예요? 네, 시간입니다. 일단 동짓달 기나긴 밤은 요거는 당연히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건 밤이라는 건 시간이고 제가 저번에 금요일인가 말했죠? 시간, 날씨, 그 다음에 계절 이런 것들은 싹 다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추상적 개념입니다.
자, 동짓달이라고 하는 건 1년 중에 가장 어떤 날? 가장 밤이 긴 날이다, 맞죠? 예. 가장 밤이 긴 날인데 그것을 한 허리를 버셔는 베어냈다는 겁니다. 잘라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펴리라. 한마디로 시간의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가운데를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넣어놨다가 꺼냈다라는 겁니다. 맞죠? 예. 넣어놨다 꺼냈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것들 더 말하면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의태어. 의태어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거는 의태어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운율감과 리듬감을 줍니다. 맞습니다. 역시 대단하다. 네. 네, 그 다음에 동짓달 기나기밥 요 시를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동짓달 기나기밥은 이미 있다 없다? 이미 없습니다. 어른이 모신 날 밥은 임과의 재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님 없는 이 밤은 너무도 외롭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밤에 어떻게 한다? 동짓달이 아무래도 밤이 깁니다. 밤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이 밤이 집에서 뭐 예를 들면 새벽 1시에서 새벽 4시까지 3시간 정도를 어떻게 한다? 잘라내버립니다. 맞죠? 예. 잘라내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님께서 오시면 다시 이어붙이겠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예. 네, 이렇게 또 안 나온다고 하는 거 맞죠? 안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도? 자,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답이 2번입니다. 왜 추상적 대상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라낸다라고 하는데 시간이라는 건 추상적 대상이 맞아요. 예. 그것을 잘라낸다는 것은 감각적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산수의 나무는 그늘의 무게와 가치라는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했다? 감각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썰어냈다라고 하니까. 알겠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터뷰 질문에 대한 작가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에서 그늘이라는 시를 통해 말하고 싶은 의미는 네, 무엇인가요? 했네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네, 요거는 일단 나머지가 다 적절하니까 적절한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그늘이라는 시어가 바로 뭐다? 배려를 말한다. 맞죠? 예. 그러면 이타적 존재가 누굽니까? 산수유 나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배려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하니까 인간들이다. 맞죠?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다. 맞죠? 예. 자, 정성을 다해 성장하며 다른 존재에게 휴식처가 될 수 있는 모습. 다른 존재에게 휴식처가 될 수 있는 모습은 누가 가지고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산수유 나무가 계속 꽃을 이렇게 하늘로 뻗어가지고 땅이 넓어진 다음에. 그죠? 그 다음 부정적 상황에서 4번은 틀렸고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의 그늘이 옥말린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다. 맞죠? 예. 아낌없이 베푸는 산수나무의 미덕을 전해주고 싶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기육과 대비되는 대상은 이건 뭐죠? 네, 뭔지 모르겠네요.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고 기육과 대비되는 대상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네, 끝.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작권은 없네요. 아, 이렇게 안 맞다. 나중에 인수만 했다. 갑자기 출력해 주려고요. 그럼 봄꽃이네요? 네. 아, 이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꽃임 이거 역설법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꽃침은 역설법이 됐어요. 맞습니다. 오, 좀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네, 꽃임은 역설법입니다. 화자는 뭐예요? 화자는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려 빼거나 부은 마음, 삐거나 부은 마음 금세 권해지고 선해지니 봄엔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볼 일을 했으니까 꽃을 관찰하는 사람이겠죠. 화자는 봄에 꽃임에 찔렸던 경험을 생각? 야, 이거 뭐 아래아를 쓰고 일어났는데 중세국어를 써놨어. 이건 맘대로 쓰냐고 봐야죠. 얘기할래. 화자는 봄에 꽃임에 찔렸던 경험이라기보다는 봄에 꽃을 관찰했던 거죠. 꽃을 관찰했는데 꽃을 관찰하면서 그 경험을 뭐더라? 꽃임에 찔렸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꽃을 그렇죠? 관찰한 사람. 꽃임을 관찰한 게 아니라 꽃을 관찰했겠죠.
진짜 꽃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꽃을 관찰했는데 그렇게 꽃을 관찰하면서 화자는 뭐다? 꽃임에게 자신이 찔렸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빨리 볼게요. 자, 꽃에게로 다가가면 돼 있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현재 뭐다? 꽃에게로 다가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야. 알겠죠? 네. 꽃이 있는데 꽃에게로 다가갔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꽃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네, 시적 대상입니다. 그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설법이죠. 네. 자, 부드러움에 찔려되는데 역설법 나오면 분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거 뭡니까? 꽃의 속성이 그냥 꽃 자체가 부드럽잖아요. 예. 그런데 왜 찌릅니까? 침과 같다 하는 겁니다. 침과 같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왜 침과 같이 부드러움에 찔립니까? 아, 네, 치유를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처를 치유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침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네. 왜? 아까 정연이 같은데. 자, 그래서 삐거나 부은 마음, 여기서 삐거나 부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신체적으로 다리를 삐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다? 마음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상처 입은 마음이고요. 금세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고 선해지니 어떻게 된다? 착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봄엔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볼 일. 여기서 꽃임이라고 하는 것은 왜 꽃임이다? 한마디로 꽃인데 침입니다. 맞죠? 왜 침입니까? 상처를 어떻게 해주기 때문에? 치유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건 겨울이라는 어떤 상처를 치유해줬다는 겁니다. 이 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를 내신형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일단 부드러움에 찔려 그 다음에 꽃임이라는 거 요거 두 개 역설법 잘 아시면 됩니다. 역설법이고 저게 왜 역설법인지를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산수유나무의 농사랑 비슷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꽃택에서 느끼는 것을 우리는 뭐에서 느낀다? 네, 산수유나무의 그늘 농사의 그늘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산수유나무의 그늘 농사에서는 어떤 점이 있냐면 거기서의 꽃이 나옵니다. 맞죠? 거기서 나는 꽃과 여기서 나는 꽃은 서로 다릅니다. 거기서의 꽃은 뭡니까?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치는 거야. 산수유나무의 그늘에서는. 맞죠? 근데 여기서의 꽃은 바로 뭐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다는 것에도 속성이 다르고요. 그럼 여기서의 꽃은 바로 뭐다? 거기서 나오는 그늘과 의미가 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차이를 볼 수 있다. 그거 말고 이제 여기서 나올 만한 거는 뭐가 있냐면 행배열이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배열에 갖고 있는 효과가 있는데 행이 어떻게 돼요? 점점 짧아지고 있죠? 점점 짧아지고 있으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봤을 때 첫 번째 줄보다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보다 세 번째 줄에 낭독하는 속도가 빨라져야 되게 느려져야 되게? 빨라지. 느려져야 돼. 꽃에게로 다가가면 8글자를 읽는 속도랑 부드러움에라는 5글자를 읽는 속도랑 찔려라는 2글자를 읽는 속도가 거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만약에 8초 동안 읽었으면 이거 5글자를 8초 동안 2글자를 8초 동안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물론 완벽하게 그렇진 않더라도 그래서 한 행의 길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된다? 호흡은 느린 호흡이 됩니다. 행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호흡은 빨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려. 이 찔려는 굉장히 천천히 있고 이래서 이 시의 운율 형성 효과는 운율 형성 요소는 바로 뭐다? 시행의 배열이 운율 형성의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질문 없죠? 네. 자, 그럼 이거 넘어갈게요. 예. 말이. 스트레스. 자, 꽃의 부드러움에 찔림 역설법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예. 네, 그 다음에 예찬적,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 중요합니다. 간결한 문장 구조의 시상 전개를 통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적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왜? 구구절절하게 길게 쓰기보다는 짧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시적 의미가 함축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호흡 조절을 통한 운율감의 형성도 됩니다. 그럼 또 넘어갈게요. 예. 서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허구성입니다. 맞죠? 예. 허구성을 바탕으로 해야 다양한 살펴보서는 가상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되어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고 여러분들은 현대소설을 배우게 되네요. 네, 그 다음에 허상, 진속계. 네, 이거 개연성, 예술성, 진실성, 서사성, 호기성. 전반식으로 외우려고. 굉장히 꿀팁이네요. HC에 원리 내려주세요. 할 때가 없는 방법을. 무슨 내려주세요. 뭘 내려줘? 암기 갑자기 뭘 내려줘? 암기법입니다. 이거를. 뒤쪽 빨려가지고. 제가 좀, 지금 공익 제보자를 이렇게 조롱거리로 삼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건 아닙니까, 지금? 아니 니들이 제보했어야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자신의 자료를 베풀어주는 은혜로운 자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처형하고. 허상의 진서영님이요. 이거 시험에 장사 없잖아요. 근데 외우면 되지. 자, 일단은요,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글쎄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한테는 사실 이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냥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허구성은 너무나 쉽죠. 지어냈습니다. 상상력에 의해 새롭게 꾸며냈다. 이게 그냥 허구입니다. 지어냈으니까 허구성이고요. 사문성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사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문이 뭡니까? 줄거리를 말하는 거죠. 사문의 반대말이 뭐예요? 운문입니다. 운문이 뭐야? 운율이 있는 글을 운문이라고 합니다. 운율이 있는 글이 운문이고 그 운문이 바로 뭐야?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줄거리니까 산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진실성을 사실성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진실성은 소설은 지어낸 이야기지만 인생의 참모습과 진리, 요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요거는 이렇게 좀 볼게요. 진실성이 별표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나머지 워낙 별 중에서 일단 진실성. 요거는 인생의 참모습과 뭐더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럼 인생의 참모습과 진리라고 하면 암소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나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카메라와 워커도 마찬가지로 70년대 시대 상황들이 드러나고요. 서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개연성은 소설은 허구이지만 현실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존재할 만한 인물을 그린다라는 것. 있음직한 이야기라는 거, 요게 개연성. 그 다음에 예술성은 예술성. 왜 있음직한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소설들도 보면 예를 들어 기억 속에 들 것이라든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6.25 전쟁 때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명선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얻어먹고 살려고 했죠. 그게 만약에 지금이라면 좀 약간 시대에 안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동백꽃이라는 소설도 마찬가지로 강원도는 산골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감자를 갖다가 준다든가 이런 게 개연성이 맞겠죠. 지금 한 2025년에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감자를 주면 미친 거 아니야? 그죠? 좀 안 맞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다? 개연성입니다. 알겠죠?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뭐냐면은 거기서 예를 들면 어떠냐면 만약에 카메라 워커에서도 훈이가 예를 들면 뭐예요? 어디가 갔죠? 거기 가가지고 진분가 거기 갔죠? 거기 가서 밥을 갖다 막 미친듯이 처먹습니다. 맞죠? 근데 알고 보니까 훈이가 완전 재벌이 돼 있어. 그러면 이건 개연성이 안 맞죠. 근데 너무도 고생해서 노동이 너무도 빡세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우적우적 쳐먹는 게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뭐가 된다? 개연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소설의 3요소보다 더 중요한 게 소설 구성의 3요소인데 이걸 소설의 3요소 하면은 자꾸 이걸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소설의 3요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주제, 구성, 문체인데요. 이게 왜 소설의 3요소인지 저 사실 잘 구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제는 그냥 중심 생각입니다. 요거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리고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암소에서 보면 누구 나오잖아요. 분명 나오잖아요. 머슴 살던 애랑 누구 나오는데 이름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암소에 나오는 선출이 또 한 명. 막시공부하죠. 라떼기. 뭐지? 있잖아 모라떼갱님. 황씨. 한대 있죠? 알죠? 그 있잖아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하고 군대 가네 하고. 시공이. 엑서시공이. 아니 말고요. 지금 암소야. 너는 왜 모르냐? 너 시험 모르잖아. 박비용 아니에요? 박비용? 미친놈. 그 다음에 카메라 워크에서 보면 훈이 나오고 나 나오고 어머니 나오고 그죠?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훈이
사건을 말하는 거냐면 훈이가 이제 거기서 뭡니까? 문과로 가려고 하다가 이과로 강제로 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빡세게 일하는 내용들. 여기서 뭐 사실 카메라 워커에서는 인물들이 되게 중요한 소설입니다. 그거는 인물이 중요해요. 왜 인물이 중요하냐면 거기서 각 인물들이 뭔가 나타내고 있는 역할들이 중요한데 예상외로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하숙집 아지매 중요합니다. 하숙집 아지매는 뭐다? 산업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왜? 우리가 하숙집 아지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좀 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장소인데 이 시간과 장소는 마찬가지로 뭘 말한다? 네, 마찬가지로 인물의 행동과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거기서는 뭐가 나오죠? 카메라 워크에서 이제 알아둬야 되는 시간과 장소는 이게 단순히 이거 말고 시대적인 배경도 되거든요. 70년대라는 시대적인 배경. 암소에서도 1930년대라는 시대적인 배경.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 시골이라는 배경. 그 다음에 흔히 거기 나오는 카메라 워크에서 뭡니까? 걔가 일하는 데가 강원도 있는 산골짜기 같은 데에서 어디 일합니다. 맞죠? 그런 어떤 배경. 네,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론으로 나오면은 뭐 크게 나오진 않고요. 그냥 쭉 읽어보는 정도로만 아마 그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술자와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서술자는 소설에서 말하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서술자라고 합니다. 맞죠? 소설에서 말하는 이가 서술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놔야 되는 게 자, 일단 암소하고 그 다음에 뭐다? 카메라 와커를 알아야 된다. 맞죠? 카메라 와커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 맞아요. 서술자 나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체험과 심리를 직접 전달합니다. 그 다음 암소는 시점이 뭐든가요? 전지적 자체 시점. 내가 조금 더 빨라. 잠시만요. 네,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이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카메라 워크에 대해서는 시점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낼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냥 낸다면 몇 가지 방식 중에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소설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뭐죠? 그런 설명하면서 시점에 대해서 말하겠죠? 이 소설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혹은 이 소설의 시점과 관련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다? 첫 번째는 한마디로 이 소설의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알맞은 것은 나오면 독자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준다. 이거는 일단 여기 있으니까 맞는 거겠죠. 왜 친근감과 신뢰감을 줍니까? 내가 내 속마음을 여러분에게 다이렉트로 던지는 식으로 나오니까 친근감과 신뢰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알겠어요? 예. 두 번째는 주인공의 내면 갈등이나 감정 변화를 생생하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속으로 갈등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던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는 것은 단점이에요. 왜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판단한 걸 누구한테 다 말해줘 버렸잖아. 그럼 너는 상상할 필요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따라만 오면 돼. 맞죠? 그 다음에 주인공의 주관에 치우쳐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요거 4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한 개를 올리거나 여기 있는 걸 올리거나 이렇게 섞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인공의 주관에 치우친다는 거는 1인칭 시점에는 싹 다 공통됩니다. 한마디로 주인공 시점 말고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서 동백꽃 배웠나요? 예. 동백꽃에 보면은 나 되게 멍청하잖아. 그래서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키거나 하는 어떤 것에 의도를 내가 잘 파악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주관에 치우쳐서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 것인데 그걸 내가 제대로 눈치채지 못한다던가. 마찬가지로 1인칭 주인공은 아니라 1인칭 관찰자도 똑같은 게 예를 들면 뭐냐면은 그 반송중 애들이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사랑손이가 어머니 배웠죠. 예. 거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누가 나와요? 나가 나옵니다. 맞죠? 나가 나오는데 아저씨와 엄마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인데 그걸 제가 제대로 눈치 못 채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된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시점이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응용돼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외부 작품이 안 나온다라고 말한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안 나온다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3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아예 문제 뭐 예를 들어 7번에서 11번에서 다음 글 읽고 무릎에 답하셔도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예 외부 지문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말 안 해놓고. 근데 그거는 확실히 안 나올 거고요.
일단 그거보다 덜 해서 외부 지문이 나오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보기 한 문제 있죠. 추초고사 아까 보면 황진이 시조 있었잖아. 예.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한 문제 정도를 보기를 넣어가지고 내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외부 지문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넣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외부 지문을 더 얕게 넣는 것은 뭐냐면 선택지 1, 2, 3, 4, 5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것도 안 나온다라고 말했으면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버리면 이게 시험이 너무 쉬워지거든요. 일단은 1, 2, 3, 4, 5로 했을 때 그러면 뭐다? 한마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온 소설이 있고요. 소설 5개를 갖다가 각 소설들 아무거나 해가지고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소설의 시점 찾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그죠? 네, 나가 나온 것을 찾아야지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가 나오는데 나가 관찰자가 아니라 뭐다? 주인공이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인공이라 해야 되니까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인공인지 아닌지 어떻게 돼? 나가 누군가를 하염없이 관찰하는 내용으로 나오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문제로 선택지로 나오게 되면 각 보기가 이렇게 뭐죠? 너무 길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대충 이 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1번, 이 정도 분량으로 해서 2번 이렇게밖에 못 나오거든요. 그럼 이 짧은 이 분량 안에 그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나 나와야 되고 나는 철수를 뭐 관찰했다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는 그때 매우 화가 났다. 나는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 시점과 관련된 거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올 건데 이 시점도 사실은요 좀 어렵게 말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서술자와 우리 독자의 거리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나오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과 배경은 인물은 작가로부터 특정한 성격을 부여받아 작품 내에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성격 변화 여부에 따라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요것들은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인데 이거는 제가 적진 않을게요. 말로만 할게요. 왜 말로만 하냐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은 우리가 주로 뭐더라? 고전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대부분이 이런 평면적 인물이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왜? 등장인물의 성격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가 카메라가 워커나 아니면 암소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성격이 변하는 인물이 있나요? 예. 누가 있죠? 훈이가 어떻게 변하죠? 입체적으로. 네? 그렇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네, 성격이 어떻게 된다? 발전하고 변하는 인물로는 훈이가 나옵니다. 우리 암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형적 인물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보편적 성격을 대표하는 인물로 카메라와 워크에 나오는 나 혹은 나의 어머니 혹은 뭐냐면 암수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전형적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성적 인물은 뭐냐면 독자적인 성격을 보이는 인물로 그 집단의 어떤 주류의 문화를 따라가거나 하지 않고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인물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고전소설에서는 홍길동 되는 홍길동이 바로 개성적 인물입니다. 왜? 당시만 해도 적서차별이나 이런 게 당연했는데 홍길동은 자기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의문을 보고 저항하려고 했지 않았죠? 예. 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훈이는 당시에 뭡니까? 이광 위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주체적으로 뭔가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공장에는 뭐죠? 하여튼 그 기업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애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별 꿈 없이 그죠?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훈이는 그 속에서 뭔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한다는 면에서 개성적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동 인물은 주인공을 말하는 것이고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작가가 표현하고 하는 말을 구현하는 인물로 마찬가지로 카메라 워크에서의 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암소에서도 누굽니까? 그 둘이 있잖아. 그 게이크 그거 있잖아. 그 머슴이라는 것이 머슴을 끌어가는 거나. 황신가요? 하여튼 뭐 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맞죠? 반동 인물은 주인공에 맞서 대립하며 갈등을 빚는 인물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 요거는 넘어갈까요? 네.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이거는 네, 제가 소설에서 이걸 그때 설명하면서 찾았었는지 안 찾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습니다. 직접 제시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다시 말하면 말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텔링이라고 하면 텔링, 말하기, 그 다음 뭐다? 직접 제시, 다시 말하면 뭐더라? 요약적 제시라고도 하는데 네, 여기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자,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서술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뭡니까? 장점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추상적인 설명으로 흐르시고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는 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는 방법이 이 부분이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간접 제시까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간접 제시는 다시 말하면 뭐다? 극적 제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말고 뭐라고 한다? 보여주기. 영어로는 뭐다? show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인물의 말과 행동이 묘사됩니다. 맞죠?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왜?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물에 대한 작가의 평가나 판단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히 단점이 되겠죠. 요거는 당연히 장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머리 나쁜 독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머리 나쁜 독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물의 말과 행동을 묘사해주기 때문에 생생한 느낌을 준다. 인물에 대한 작가의 평가나 판단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뭐가 있다? 단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할 거 없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본문을 제가 보면서 다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극적 제시와 요약적 제시, 쉽게 말해서 뭐다? 보여주기하고 간접 제시하고 직접 제시가 나온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극적 제시 부분이냐면 훈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극적 제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진군가 거기 가서 뭘 먹는데 굉장히 우적우적 빨리 막 급하게 먹는 모습이 있거든요. 진군가요? 나는? 예. 네. 어쨌든 거기 가서 그렇게 먹는 모습들 있는데 그런 것들 뭐더라? 간접적 제시입니다. 왜? 훈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표정도. 그렇죠. 표정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거죠. 직접 제시는 말 그대로 딱 나와야 돼. 훈이는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그건 직접 제시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 말고 훈이의 행동 아니면 뭐 냄새 뭐 묘사되는 공간도 보면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맞죠? 훈이의 자취방. 그것도 훈이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음을 간접 제시하는 거예요. 보여줬잖아. 맞죠? 네. 그 자체가 감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제시, 예시하라고. 직접 제시는 얘가 지금 거기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훈이는 뭐 얼굴만 봐도 고생한 티가 났다 하면 고생한 티라는 건 고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런 거 직접 제시. 그 다음에 훈이는 훨씬 더 남자다워졌다. 훈이는 뭐 성격이 매우 급해졌다. 이런 것만 나왔다면 다 뭐냐면 직접 제시가 없죠. 간접 제시는. 그리고 직접 제시는 내 머릿속에 나옵니다. 내 머릿속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훈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그러니까 다시 했어야 되지. 시간 되돌린다면 혼란스러웠다라는 거는 직접 제시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간접 제시로 표현한다면 뭐 돌아오는 길에서 나는 잠시 뭐 비틀거렸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간접 제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빡센가요? 이거는 나중에 그러면 뭐 남아서 궁금하면 내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배경은 자연적 배경, 사회적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기 뭐냐면 사회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사회 현실과 역사적 상황에서 사회 현실 하나는 뭐다? 암소에서의 사회적 현실, 그 다음 뭐다? 우리가 그 카메라 워커에서의 사회적 현실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생성하고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하고요.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한다라는 거. 왜? 1970년대니까 그런 식의 어떤 문화가들이 가능했었다라는 거. 그죠? 생성 아니에요.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합니다. 행동과 사건을 생성하고 만들어내고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보이도록 함이 서술어니까 이 서술어와의 어떤 몸의 호응을 위해서는 생생하고로 만약에 이게 이제 예냐면 생성하고가 되겠으면 그러면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생성하는 역할과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합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거에 상관없으니까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경 자체는 여기서 사회적 배경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되겠죠. 사건과 갈등. 네, 이거는 그대로 보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이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는 소설은 카메라 워크하고 그 다음에 뭐죠? 암소는 둘 다 단일 구성입니다. 복합 구성이면 동시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기서는 이거 일어나고 저기서는 저거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단편 소설은 그냥 단일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합 구성은 보통 장편 소설에서만 그렇게 드러난다 정도로 파악하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이 있는데 이거는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암소하고 카메라 워크는 둘 다 평면적 구성 맞죠? 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거. 액자식 구성 없고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이거 세 개가 없었죠? 그죠? 네, 없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참고로 피카레스크하고 옴니버스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구분을 갖다가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보면 원미동이라는 동네를 배경으로 나오는 소설인데 예를 들어 첫 번째 편은 만약에 뭐야 동민이가 주인공이야. 그 마을에 살고 있어. 두 번째는 종원이가 주인공이야. 세 번째는 규민이가 주인공이야.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큰 원미동이라는 동네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게 뭐냐면 옴니버스식 구성입니다. 피카레스크식 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아동 만화 영화나 개그 콘서트가 그냥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도 만약에 뭐 이 아동 만화에 보면은 오늘도 외부에서 이제 우주에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또들이 패죠? 물리치죠? 오늘도 지구를 지켜냈군. 뭐 이러고 끝나죠? 다음 주 되면 또 쳐들어오죠? 오늘도 지구를 지켜냈군. 이거를 갖다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 해내다가 드디어 매번 지켜냈군 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피카레스크식 구성이잖아요. 개그 콘서트도 보면은 뭐 포맷이 계속 똑같잖아요. 그죠? 소개팅 하나 보면서 저번 주에도 소개팅, 이번 주에도 소개팅 계속 나오죠. 그런 것들이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갈등 같은 경우에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는데 여기서 내적 갈등은 바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인물 내면의 심리적 모습이나 자아 간의 대립인데 카메라와 워커에서는 마지막에 보면 내가 훈이를 과연 가르치는 방식이 제대로 똑바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적 갈등입니다. 알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외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물과 인물의 갈등은 어떤 부분에서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나오냐면 마찬가지로 사실은 근데 이 갈등이 거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외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훈이한테 카메라라도 하나 사줄까 한가? 대학교 졸업할 땐가? 그런 소리를 했더니 훈이가 그놈의 카메라 뭐 지긋지긋한가요?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바로 인물과 인물 나와 누구의 훈이의 외적 갈등이 있었고요. 그거 말고 인물과 인물의 갈등 또 하나 있었던 게 더 있었네요. 그거 있었죠. 훈이가 외국에 취직한다고 했는데 그 장면에서 나와 있던 갈등들 이거 외적 갈등이 있었고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물과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 윤리나 제도에 의해서 겪는 갈등은 훈이는 1970년대 산업화 사회에서 인간의 어떤 노동자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그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인물과 사회의 갈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소에서 보면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있고 게이 커플 그들이 있죠, 남자. 그죠? 그 가지고 소설에서 여러분 교과서에는 안 나왔, 교과서가 그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암소 속에 있는 뭐더라? 송아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바로 뭐예요? 인물과 인물의 갈등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지? 그 소 키우는 개들이 원래 소 키우기 전에 공장을 해도 공장이 쫄딱망했죠? 쫄딱망한 것은 사실 인물과 사회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사회 갈등이냐면 사회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개인이 도태됐기 때문에 인물과 사회 갈등으로도 볼 수 있겠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게 되는 암소하고 카메라와 워커는 내적 갈등,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요 세 개만 있다. 네, 인물과 사회 갈등 다시 말하면은 워커에서는 뭐더라? 산업화 사회 하고 훈이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나가 마찬가지로 훈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하는 어떤 부분이 있죠. 안정적으로.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6.25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고 싶어하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인물과 사회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암소는 마찬가지로 그 시대 상황에서 결국에는 밀려나는 부분이랑 그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인물과 인물의 갈등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와 훈이의 어떤 갈등들이 몇 번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암소에서는 둘이서 서로 송아지의 소유권 가지고 하는 부분들. 내적 갈등은 내가 훈이를 키우던 방식이 과연 바람직했는가라는 부분들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거. 갈등의 역할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읽어보시면 된다는 게 이거는 객관식으로 요거 중에서 갈등의 역할이라고. 그죠? 요거를 그냥 객관식으로 낼 가능성 정도만 있습니다. 네, 문체와 어조는 크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카메라 워커는 최대한 빨리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만 요거는 바로 볼게요. 네, 그냥 요거만 쭉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예상외로 중요한 것은 훈이가 뭐합니까? 문과를 선택했는데 아무 상의도 안 했다는 거.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되게 당연한 건데 예상외로 상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더라? 갈등을 하게 되는 원인이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만이가 나오는데요. 오만이는 결국 문과 출신이 상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자, 훈이가 문과를 선택한 것을 어머니가 두려워한 까닭. 어머니가 두려워한 까닭은 결국 뭐더라? 사회 참여에서 그렇죠? 이거는 사회 참여에서 돈 앞으로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 이게 바로 뭡니까? 문과에 대한 어머니의 편견입니다. 문과는 사회 참여에서 돈 한 푼 못 벌어들이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돈 한 푼 못 벌어들이는 건 물질에 기반한 그런 현실적인 삶인데 문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사상과 철학에 대한 것은 물질의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현실과 독특해진 정신적 사상을 추구하는 삶. 이게 바로 뭐냐면 요거.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문과라고 어머니는 생각하고 계신다. 자,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단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이거 우리가 인물의 성격 제시 중에서 뭡니까? 간접 제시입니다. 왜요? 나를 쏘아보았죠? 예. 자, 요거는 간접 제시고 그 속에서 뭡니까? 반항심이란 게 바로 있는데 이걸 직접 제시하려면 훈이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 속에는 그의 반항심이 있었다. 하면 이건 직접 제시겠죠. 반항심이란 말이 없었다. 맞죠? 네. 없었으니까 이건 뭐다? 간접 제시로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네, 간접 제시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넌큰 해가지고 여기서 쭉 나옵니다. 그러고 살아야 돼. 나가 말하는 훈이의 삶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뭐더라? 카메라가 있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문과 가서 뭐 하겠니? 문과를 바라보는 나의 부정적 시선이라는 거 요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접 제시 저거 생각보다 중요할 거예요. 자, 문과의과에 대한 나의 생각은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해갖고 사회 병폐를 도맡아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훈이가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란다. 맞죠? 예. 네, 그럼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냥 훈이가 따지는 부분이네요. 훈이가 해가지고 뚜루룩 해서 악순환의 원사합해서 당시 시대 상황이 드러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바로 뭐더라? 데모, 휴교, 조기방. 이게 민주운동이 거세던 시대. 자, 사회적 배경을 말합니다. 맞죠? 우리가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인데 그 중에서 배경 중에서 사회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 이게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이과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병폐에 대한 관심은 바로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과다. 맞죠? 그 다음에 자기 생활에만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나의 훈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뭡니까? 경멸하는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데 마찬가지로 행동을 통한 심리 묘사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간접 제시 지금 두 번째 나왔네요. 맞죠? 직접 제시보다 간접 제시가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뭐 다 중요하죠 사실은. 자, 경멸하는 듯한 시선입니다. 요거를 경멸하는 듯한 시선이란 말 때문에 직접 제시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는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 속에는 그의 경멸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직접 제시. 근데 경멸하는 듯하는 시선을 비유한 겁니다. 그냥 그래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간접 제시입니다. 어쨌든 간접 제시입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라는 거, 나가 강요하는 삶에 대한 거부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죠. 카메라를 지긋지긋해라고 하네요. 그러면 생전 그런 거 안 가질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직접 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 강요하는 삶에 대한 거부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기 때문에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카메라의 상징적 의미는 나에게 카메라가 어떤 의미인지 훈이에게 어떤 의미인지 요거는 서로 다르니까 차이점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한마디로 카메라의 상징적 의미 해가지고 훈이는 카메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삶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대기업에 문턱도 낮지 않았다 해서 시대적인 상황 2 나오네요. 아까 시대적인 상황은 뭡니까? 민주화 운동이 거셌다라는 시대적 배경 하나 드러났습니다. 맞죠? 두 번째는 취업난이 심각했다. 요게 바로 시대적인 상황 2. 맞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카메라라는 건 바로 뭡니까? 평등하고 안정된 삶을 말합니다. 2년 가까이를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지 당돌한 요구.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훈이의 노력이고요. 이 부분에서 왜요 해가지고 결국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받게 될까봐 겁나서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훈이가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더럽고 잔인한 6.25 전쟁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훈이 인생에 개입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단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런 속마음이 바로 뭐냐면 이게 속마음이죠. 그죠? 이런 속마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정문이라고 하는 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 뒤문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 도는 뇌물이 나왔죠? 왜요?
뭐 아니 뭔가. 뇌물. 아니 좀 잘 아니 글자가 좀 번져서. 네, 뇌물이다 맞죠? 아니, 웃으시면 안 돼요. 뺏겨줘. 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훈이는 뭐라고? 그동안 몰라고 이겨저쩌고 돼갖고 이거는 바로 뭡니까? 간접 제시 맞죠? 네.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간접 제시. 요거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밤일이 있어도 이것도 간접 제시. 왜요? 늦은 시간까지 고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드러내는 간접 제시. 맞죠? 만약 이걸 직접 제시로 하려고 하면 뭡니까? 고생스러워. 나 너무 고생했었어 라고 말하면 직접 제시겠죠? 아니면 이 부분에서 정말 지금의 이 환경은 너무도 열악해 하면 직접 제시겠죠? 근데 밤일이 있으니까 간접 제시. 그 다음 마찬가지로 네, 손바닥만한 진부 향해 훈이가 사뭇 휘황하고 흥분까지 하고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간접 제시입니다. 뭐다? 도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직접 제시를 한다면 나는 도시의 삶이 너무도 그리워라고 말하면 직접 제시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간접 제시가 참으로 많이 나오네요. 자, 근데 이런 간접 제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간접 제시는 18번 이거.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었지? 이 중요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간접 제시가 18번이랑 그 다음 어디로 갔나 갑자기. 네. 네, 이 째려보는 장면. 요것들이 조금 중요한 장면의 간접 제시다. 자, 그 다음에 그까지 공사판에도 돼 있습니다. 자, 네, 그까지 공사판에도요, 하면 나의 태도를 암묵적으로 비난한다. 왜? 한마디로 내가 일하는 데를 갖다가 그까지시라고 하는데 나도 맞장구를 훈이가 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동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라는 거겠죠. 씹어뱉듯이 마찬가지로 부정적 현실에 대한 훈이의 비판적인 인식이고요. 식성이 까다롭고 했던 무참한 왕성한 식욕 돼 있죠. 자, 이거 왕성한 식욕을 지켜봤는데 이런 왕성한 식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간접 제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훈이가 바로 뭐더라? 달라진 훈이의 모습입니다. 우리 훈이가 달라졌어요. 맞죠? 네. 네. 이것은 바로 뭐더라? 훈이가 어떤 인물이다? 입체적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맞죠? 네. 그 전에만 해도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입체적 인물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그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전에만 해도 우리가 문과를 선택했지만 이과를 우리가 그냥 강제로 바꿔버렸어요. 맞죠? 예. 바꿔버렸을 때 뭐 거기다가 막 너무해 하면서 뭐 어떻게 막 뭘 집어던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별 말 없이 그냥 순응하며 다녔습니다. 그때까지의 훈이는 뭐더라? 속으로 불만이 있었지만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제 뭔가 네, 달라진 훈이의 모습이 여기서는 고된 생활로 인해서 일단 굶주렸고요. 그러면서 점점 주체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활이 빠져갈 정도로 열악한 형식, 기똥차지, 기똥차. 요거 반어적인 표현 중요합니다. 네. 이게 반어법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기똥차게 악랄하다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악랄하다고 돼 있습니다. 회사의 악랄함에 대한 비판적 대답. 자, 근데 여기서 악랄하다고 라고 말했네요. 자, 직접 제시네요. 맞죠? 네, 회사가 기똥차게 악랄하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회사의 악랄함을 직접 제시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네, 오나가나 저친을 보기 싫어서 네, 기분 잡친다고 빨리 가자고 했다 돼 있는데 이것이 왜 간접 제시냐면 부정적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마디로 나는 저 사람들 꼴 보기 싫어 기분 잡친다고 빨리 가자고 했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잔뜩 찡그리고 부분은 간접 제시가 맞는데 저친을 꼴 보기 싫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네, 실제로는 아마 밑줄을 친다면 잔뜩 찡그리고 빨리 가자고 했다. 이런 부분은 해야지 꼴 보기 싫어 부분이 있으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간접 제시로만 그냥 가르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상당히 섞인 부분이거든요. 보기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훈이를 보면 훈이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냥 간접 제시라고 합시다. 네. 저거는 관리직에 대한 훈이의 불만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협소하고 더러웠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훈이의 삶을 단적으로 드러내고요. 여기서 훈이의 하숙방에 대해서 약탄해가지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공간적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예. 이런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다? 열악한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워크의 상징적 의미는 나에게는 고단한 노동 현실 속에서 무시받고 가난하게 고생하며 사는 삶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워크를 보면서 나는 훈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빼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예. 훈이는 여기서 뭐더라? 스스로 감당하고 버티겠다고 다짐. 주체적이네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 활자로 된 거라고는 흔한 주간지 하나 없는 황폐한 방구석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네, 문화생활을 누릴 작은 여유조차 없는 훈이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훈이의 상황이보다 마찬가지로 그냥 열악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나의 절망적인 심리.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주인 여자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하숙집 주인 여자는 예상외로 빌런입니다. 맞죠? 예. 인정 없는 주인 여자의 말을 통해서 각박한 사회의 면모가 드러났다. 각박한 사회의 면모가 드러나는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주인 여자가 나옵니다. 주인 여자는 그냥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돈 받고 돈 받은 만큼만 딱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각박한 사회의 면모는 주인 여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생선 비린내가 역한 비누, 두 글자로 찍으면 비누가 나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옥수수 고장에서 옥수수 한 자루를 못 얻은 것 같다 합니다. 한마디로 이 동네는 옥수수가 남아도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한 자루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인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팽배한 마을도 되지만 이것은 뭐더라? 시대적 상황을 또 드러내는 부분도 됩니다. 맞죠?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정이 메마른 세태. 이게 바로 뭐냐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죠. 시대적 배경은 인정이 어떻게 됐다? 메마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숙집 주인 여자, 비누, 소주, 옥수수. 소주는 왜요? 훈이는 그냥 소주나 대충 먹고 있으니까 맞죠? 네. 소주 비싸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까지 들끓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훈이의 비참한 상황. 그냥 여기서 하숙집에 들어가서 보여지는 모든 부분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보다 훈이의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 첫 번째. 그죠? 훈이의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거기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많아 인정이 메마른 세대. 이 딱 두 가지만 그냥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 여기서 훈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리고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인이 정직이니 근면이니 이것은 기술, 정직, 근면은 가치는 가치인데 누구 가치? 기성세대의 가치가 됩니다. 하는 것이 결국 어떤 보상이 돌아온다는 걸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해서 기성세대가 믿고 있는 가치가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증명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35와 36을 합쳐서 봐야 됩니다. 왜 합쳐서 봐야 되냐면 이렇게만 봐버리면 훈이는 마치 자기 인생이 몰락해가지고 패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수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요게 첫 번째로는 한마디로 기성세대가 믿고 있는 가치가 보상을 주지 않는 건 스스로 증명. 이게 훈이가 서울로 가지 않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서울로 가지 않는 이유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시 계획대로 잘 풀릴지 한마디로 일이 고모의 당시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훈이가 서울로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것만 말하면 안 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구보다 더 빡세게 해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뭐가 안 풀리면 그러면 결국 기성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다? 기성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틀렸음을 확인하는 것이 되고요. 혹시나 그렇게 해서 이게 잘 풀리면 네, 그 또한 내가 주체적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삶이 나아진 것인가 그것도 좋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주체적인 삶을 살며 자기 나름대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훈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입체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훈이는 이렇게 입체적인 인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향이라기보다는 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가 돼 있네요. 다시 정리가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네, 기성세대가 믿고 있는 기술, 정직, 근면이라는 가치가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게 첫 번째.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네, 자신에게 집착하는 고모, 할머니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파국이란 건 뭐야? 내가 시킨 대로 다 해봤는데 결국 안 되면 한마디로 더 이상 이모나 누가요? 이모 맞나요? 고모네요. 고모랑 할머니도 나를 어떻게 할까? 그땐 포기하겠죠. 그래 우리가 틀렸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해라 구나 라고 하겠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네, 열심히 해서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니까 이건 예상외로 별거죠.
그 다음에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3, 4년 현장으로만 굴러다닌 친구 돼가지고 훈이와 같이 뭡니까?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처한 현실인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왜? 이게 왜 비정규직입니까? 6개월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3, 4년 동안 이렇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맞죠? 네. 결국에는 3, 4년 동안 6개월만 기다리라고 말하면 6개월만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정규직이 될 줄 알았죠. 근데 안 시켜주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 비정규직을 여기서 임시직이라고 부르네요. 봉급 조금 주고 어쩌고 돼 있으니까 네. 일렬도 없이 부려먹고 책임은 없고 돼 있는데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면 이것도 바로 뭐다?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습니까? 임시직에 대한 차별이 만연했던 시대 상황. 근데 만연했던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게 중도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선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 이거 반어적 표현이다. 맞죠? 이 소설에서는 반어적 표현 많이 나오니까 이런 반어적인 표현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외부 지문을 섞어서 낼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외부 지문 섞어내면 제가 경일고가 좋아하는 외부 지문이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천합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 답입니다. 그게 반어법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라고 하면서 뭐 나오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왜 제가 태평천을 뽑았는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요. 솔직히 전 이제 선택지로 나오면 그거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보다 저는 태평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두 편을 말하냐면 이게 현재 경일고 2학년들이 문학교과서 아직 개정 안 됐죠?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채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소설에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라고 하면서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반어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가 넣든지. 근데 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제가 안 했냐면 그거는 반어법이 있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게 좀 설명이 길어져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요 한 두세 줄 만에 반어법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태평천하를 저는 아마 연결시킬 것 같은데 소설의 제목들은 보통 잘 안 넣고 그냥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지로만 넣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면 그게 무조건 반어법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나는 위로를 합니다. 연역이 웃기네 라고 합니다. 빙정거림. 때마침 바캉스 시즌이라 여기는 서로 대조됩니다. 자, 표면적인 모습과 이면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국토개발과 산업화로 국가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이 여가생활을 즐기게 됐지만 그 바탕에는 결국 뭐더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비롯해 불평등의 문제, 가혹한 노동여건 등 여러 사회 구조적 모순이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공존해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예.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까만색이 바로 뭐냐면 훈이를 비롯한 점점점이 되겠죠. 이거는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에. 나는 그게 보기 싫어 딴 데를 바라봅니다. 훈이가 안정된 삶을 했던 혼란스러운 감정입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니까 이건 바로 내적 갈등이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논의변은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대조되는 게 또 하나 나오네요. 훈이가 처한 현실 상황이 있는데 훈이가 처한 현실 상황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논의변은 비교적 쭉 되어 있죠. 네, 요거는 너무 길겠네요. 이렇게 대조된다. 대조되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묘사. 이것도 현실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외부 지문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내면은 조금 1학년한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훈이를 이 땅에 해가지고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풍경.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네, 뭐가 잘못된 걸까라고 하면서 가치관을 강연이를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한다고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건 반성은 했지만 얘가 그렇다고 시간을 되돌리면 다시 훈이한테 그래 훈아 너 문과로 가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대로 했을 때 훈이가 제대로 잘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한 건 맞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반성하고 여기도 바로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것 같네. 제목의 의미. 자 해서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상은 카메라인데 이런 이상은 누구의? 나의 이상이다. 맞죠? 예. 근데 기대를 좌절시키는 현실도 이것도 워커인데 이것도 나의 관점입니다. 자 이거는 그렇고요. 기성세대에 의해 강요된 경제적으로 열고 있는 삶 이거는 바로 누구? 훈이의 입장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워커인데 이것도 뭐더라?
훈이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목의 의미 카메라와 워커는 카메라를 나의 입장에서는 이거, 훈이 입장에서는 이거. 그 다음에 뭐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다? 강요라는 게 중요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다? 감당해야 하는 현실. 그 다음에 나에게는 좌절이라는 거. 그 다음에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요거 꼭 알아야 돼요. 훈이와의 대화와 행동을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한의 정보와 사건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인 삶. 어떤 주관적인 삶? 혼란스러워했다. 이런 것들 나왔다. 맞죠? 네. 그 다음에 효과는 관심과 호기심, 감정적으로 비판한다. 나의 기대, 실제 결과. 요거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산업화 사회라는 거. 요거는 외워두기보다는 그냥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1970년대 산업화 시대는 시대 상황이 어떻더라? 데모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 민주화운동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거.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고 각박한 시대 상황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외면적으로, 외형적으로도 뭐더라? 사회가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공계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 시험난이 아주 심각했다는 거 등을 나타내고 있다. 맞죠? 여기 이렇게 또 같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바로 보면 되겠죠. 자, 여기는 일단은 기차에서 여름 들판의 연두빛 별을 바라보면 되는데 일단 여기를 우리가 몇 가지만 여기 조금만 볼게요. 기차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시에서 나오는 공간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바로 어디냐면 화자는 어디에 있다? 기차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들판의 연두빛 별을 바라보는 게 화자의 상황입니다. 화자는 지금 뭐라고 했다? 연두빛 별을 바라보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생명력이 나오는데 이 생명력은 연두색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무기력한 자신 나옵니다.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반성과 자, 나는 너무도 무기력하다 해서 이런 무기력한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복. 무슨 색으로 회복해야 돼? 연두색으로 회복해야 된다. 맞죠? 회복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자, 회복에 대한 희망이라는 건 나에게도 뭐 연두가 있었다고 나오나? 뭐 대충 그런 어떤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작품 요새가 노쇠한 화자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화자가 있고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남. 왜 갑자기 겉으로 드러남을 적나요? 거기는 안 드러났었잖아. 보시고 거기는. 그죠? 네, 기차를 타고 가면서 벼들을 보고 자, 이게 뭡니까? 시적 상황.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연두빛 벼들이 바로 뭡니까? 시적 대상. 지난 날을 떠올리며 그리움과 생명력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라는 거. 자, 그럼 처음부터 볼게요.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는 동안에도 풀 죽은 김밥이 풀이 죽었다라는 것은 객관적 상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은 떨리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함을 나타내네요. 무기력해서 덜덜덜 떨리고 있고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는 동안에도 풀 죽은 김밥은 마치 나처럼 근데 내 감정이 직접적으로 이입되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감정이 이입은 아니고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다. 자, 그랬는데 여름 들판은 당연히 녹색입니다. 내 눈에 밀어 넣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두빛 벼들 나오네요. 자,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주객전도가 뭐죠? 주체와 객체가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바뀐 거예요. 실제로 내가 뭘 본 거야? 연두빛 벼들을 본 거죠. 내가 연두빛 벼들을 봤는데 저 연두빛 벼들이 내 눈 속을 찔렀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반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찔렀다 주객전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연두빛 벼들이라고 하는 것은 색채열을 활용했다. 색채열 무슨 색? 연두색. 그 다음에 생명력과 젊음이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변했습니다. 시각적인 게 생명력과 젊음이 연두색. 들판은 외저리도 푸른다. 푸른색. 자,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서리법. 쌤이 자꾸 무슨법 적는 거 보니까 이 표현법을 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거네. 네, 그러니까요. 네. 요거 서리법이니 무슨 법이니 하는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일단 주객전도도 알아두시고요. 주객전도는 사실은 이거는 시에서 다른 게 나오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그게 잘 나옵니다. 산이날 에워싸고라는 시가 있는데 네, 그게 산이날 에워싼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산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가만히 있는 산이 어떻게 나를 포위해서 에워싸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산이날 에워싸고라는 시가 주객전도의 대표적인 시인데
뭐 그 정도가 나오거나 정도로 볼 수 있으려나? 어쨌든 자연의 생명력. 여기서는 그냥 푸른색은 싹 다 생명력. 그 다음에 어두움과 내면 상태, 어둡다. 그 다음에 의문형 어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서리법. 반복은 당연히 강조. 푸른색과 어두운색을 대비합니다. 이것은 푸름에 대한 소망. 푸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생명력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력과 젊음에 대한 소망을 강조합니다. 특별한 감정과 유대감, 그리고 거기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근거림 같은 게 나와 있다. 이거는 뭐지? 수렁거리기. 아, 수렁거림. 아, 네. 술렁술렁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더라? 네, 의인법이다.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근거림 같은 거. 그래서 고개라고 표현했으니까 뭐더라? 그래서 배한테 고개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법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자, 시간이 지날수록 빛바래입니다. 시간의 흐름, 그 다음 노화에 대한 인식.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화자는 저렇게 노화가 됐지만,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어두운 거는 아까부터 말했듯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다, 맞죠? 자, 어두워지면, 이거 뭡니까? 희망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빛바랄 것이다. 빛바래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중얼거리며,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네. 그러면서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 되는 것처럼 눈의 즙처럼 눈물이지만 그 눈물 색깔이 무슨 색깔? 괴는 연두입니다. 연두는 아까 생명력이라며. 즙처럼 있으니까 직유법이네요. 자, 그 다음에 즙처럼 괴는 연두. 색채의 감미함을 액체적 성질로 비교해 표현했고요. 이 연두는 생명력입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노쇠한 화자. 화자인 나는 어떻게 됐다? 늙었다, 맞죠? 예. 나는 늙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즙처럼 뭐가 나옵니까? 네, 연두빛이 나옵니다. 생명력이 뿜뿜하네요. 그래, 저 빛에 바로 무슨 빛? 연두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두고 온 게 뭡니까? 젊음을 두고 온 게 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여름 들판 무슨 색깔? 연두빛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평범한 기차행이 인생이 그냥 기쁜 사색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투병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다음에 성장하는 존재다. 무기력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어두움이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무기력함이 나타내는 어두움과 노쇠함. 노쇠함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어두움. 그 다음 얘는 젊음, 서로 대조되네요.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 이만큼. 기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기차는 앞으로 쭉 흘러가는 것이니까 인생 여정, 그 다음에 과거 현재 이어주는 매개체, 그 다음에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것, 자연 공간, 화자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인 이유는 뭡니까?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라고 합니다. 맞죠? 네, 있었으니까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햇빛은 시간의 흐름과 노화. 왜냐하면 바래게 하잖아요. 빛바래게 한다, 맞죠? 네, 빛바래게 만드니까요. 그 다음에 성찰, 반성, 희망, 사색, 독백, 여러분들 반의 연두빛뼈, 젊음에 대한 그리움. 젊음에 대한 그리움은, 네, 젊음은 연두. 그 다음에 그리움은 뭐뭐, 어찌. 어찌니까 과거다, 맞죠? 네. 네, 나에게 있었으니까, 없으니까 과거다. 그 다음에 계절적 이미지는 언제? 여름. 색채는 연두. 뭐 푸른색도 있었네요. 예. 그 다음에 추구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한 발짝씩이니까 이거는 내적 작용을 추구식으로 구성했다는 말은 정서 변화를 조금씩 단계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로 처음에는 내가 힘들어, 서러워. 그러다가 연두를 바라보면서 아, 쟤들이 힘이 넘치는구나 하다가 그 다음에는 힘이 넘치는데 나는 초라하구나. 그러다가 뭐 이제 그 다음에는 뭐죠? 눈물이 났다가 그 다음에 뭐죠? 그래,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했다가 그래, 희망을 회복했어 하면서 쭉 단계별로 추구라고 하는 건 계단을 걷듯이 걸음을 걷듯이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연과 화자의 내면을 대비합니다. 자연과 화자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맞죠? 이렇게 서로 대비됐다는 거 우리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남친의 주동 박시봉방은 제목 자체가 뭐다 편지 형식이다, 맞죠? 예. 편지 발신인의 주도기 때문에 자신의 근황을 보여준다라는 거.
네, 타간 땅 어느 목수 집인데 이 어느 목수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박시봉이네요. 네, 새를 얻어서 살게 됐다 하면서 그 다음 절망적인 상황 운명인 것을 깨달아. 여기서 예상외로 중요한 것이 운명인 것을 깨달았다면서 이거 바로 뭐다? 운명론적 사고다. 맞죠? 운명론적 사고를 드러냈다. 그 다음에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는 바로 뭐? gel매나무. 맞죠? 갈매나무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그러나라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상의 전환을 드러내는 뭐 시효를 하나를 찾아 쓰라고 하면 그러나가 주관식으로 잘 나와요. 네, 주관식으로 잘 나오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떨어져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한 번만 말해도 될 걸 갖다가 여러 번 자꾸 뭐도 없고 뭐도 안에도 없고 집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동생들 봐도 멀리 떨어져서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것은 상황을 어떻다? 유의미의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냥 나는 세상 모든 것과 이별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또 드러나는 게 뭡니까? 바로 어떻다? 자, 날도 저물고 날은 저물고 바람은 세게 불고 추위는 더해오고. 자, 바람과 추위는 시력과 아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세게 불고 더해오니까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다. 맞죠? 낮이 나갑니다.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것은 자기용 하나 건사하기 힘들 정도로. 즉 한마디로 나는 가족에게 뭐 돈을 여기서 벌어가지고 보내주기는커녕 나 한 명 먹고 살기는 힘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뜻없이 글자 의미 없는 행동이다. 맞죠? 그 다음에 문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뭡니까? 무기력한 모습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네요.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한다라는 것은 지난 삶을 반복적으로 해서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성찰이라고 해요. 새김질이라고 하는 거다. 맞죠? 대새김질을 말하는 거죠. 대새김질은 원래 소가 하는 짓이다. 맞죠? 네, 소가 하는 것인데 내가 했으니까 이건 내 삶을 돌이켜 생각해봅니다. 그랬더니 꽉 메웁니다. 꽉 메우니까 답답합니다. 뜨거운 것은 눈물이 핑 괴입니다. 네, 적이며 합니다. 슬픔을 해하는 느낌입니다. 슬픔보다 무기력한 부끄러움 등을 적이며를 반복하는 것은 뭐든지 반복만 되면 무조건 운율을 형성합니다. 모든 반복은 그냥 운율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정서를 강조하긴 한다라는 거. 일단은 모든 반복은 언제나 운율을 형성하죠.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뚫려서 자, 일단은 너무도 답답하고 슬프고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서 변화가 있습니다. 결국 절망과 체념으로 죽음에 대한 충동인데 여기서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뒤에 고개를 들었다라는 것을 보기가 상승적입니다. 허연 문창을 쳐다보다가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데 자, 들었고요. 여기도 뭐 그러니까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데 있는데 일단 이거는 상승 이미지라고 돼 있네요. 자, 하강이심에서 상승 이미지로 전환을 암시한더라. 그래서 내 뜻과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 내 뜻과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니. 아니 내가 내 삶인데 내가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도 힘들대. 내가 너무도 무기력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현성한 누구? 바로 이거네요.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멘. 안 믿은 자 저렇게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정준이가 옆에 있었다면 깨워줬을 텐데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서 이렇게 고상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은 바로 뭡니까? 운명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운명론적 세계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내 어지러운 마음은 또다시 자, 여기서는 죽어버리려고 했다가 운명의 존재를 깨닫고 오히려 감정이 정화되고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무릎을 꿇어보며 되는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태도고 뭔가를 간절히 기원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맞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상상을 합니다. 떠올리는데 바로 뭘 떠올리더라? 국고정화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떠올립니다. 이 갈매나무가 바로 뭐냐면은 화자의 객관적 상가물입니다. 자신 지향해야 할 국고정한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갈매나무는 자기랑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물론 상상 속에 나오긴 하지만 외로이 서 있습니다. 화자는 어떻게 있어요? 혼자 외로이 남신의주 유동에 있는 박시봉의 방에 혼자 외로이 있습니다. 비슷하다 맞죠? 네. 어두웠는데 지도 방구석에 혼자 있으니까 어둡죠? 왜냐면 나주손에 쌀랑쌀랑 눈이 내린다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하얀이 눈을 맞아. 물론 지는 안 맞고 있긴 합니다. 집안에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마른 잎새는 지처럼 쌀랑쌀랑 소리도 나면서도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갈매나무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다. 그런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린다는 것은 나 역시 그런 굳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살아가리라. 뭐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편지 형식을 통해서 자 편지 형식을 썼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처지, 정서, 내면 의식을 드러내기에 적합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정도의 역할이 있고요. 행과 연에 뚜렷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산문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문시지만 당연히 운율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운율 형성의 요소는 쉼표를 많이 사용하여 운율 형성. 요거 말고도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괴일 적이며 뭐뭐 적이며 뭐뭐 적이며 이런 말들도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평안도 방언과 향도적 시현은 나주손이니 이런 것들이 저녁이라는 말인데 그 저녁에 평안도 방언입니다. 객관적 상가문은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갈매나무가 나온다 맞죠? 네. 갈매나무를 통해서 시적안의 태도는 의지적이다. 이런 것들 드러납니다. 어조의 변화는 어디 나오냐면 그러나라는 세 글자가 나왔었죠? 네. 네, 요거를 우리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